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Over the past few years, we've seen a mas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at's why we are steadying the numbers for the next 2 years so that we can make sure.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핫한 그 키워드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연방 정부가 유학생을 2024년과 2025년에 35%를 줄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요, 각 주마다 코타가 있는데 온타리오 주는요, 작년에 비해서 50%를 줄인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죠?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캐나다에 살고 계신 한인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면요, 작년에 캐나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중에서 유학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작년에 이게 지금 파퓰레이션이 1년에 얼마나 그로스한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 2020년이라고 하는데 거기 2023년입니다. 작년에만 130만 명의 파퓰레이션이 늘었어요, 캐나다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G7을 통틀어서 인구의 증가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면 그 1.3는요, 출산이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민자와 유학생인데요. 그 중에 저 130만 명 중에요,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90만 명은 누적된 것도 있죠. 매년마다 저희가 1년에 거의 53만 정도, 57만 9천이었던 것 같아요. 57만 9천 개의 새로운 신규 유학생 비자를 이슈를 합니다. 그 늘어나는 것도 수치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매년마다 신규 유학 비자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코비드 전에 40만, 코비드 이후에 25만 줄었다가 작년에만 저희가 신규, 누적된 게 아니라 신규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 준 게 57만 9,075입니다. 올해는 여기서 35%를 줄여서 35만 개만 이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학생 비자를 받은 40만 명까지 포함하면 지금 작년에만 1.3 million population 중에 90만 명이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 문제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90만 명의 유학생이 움직이는 그 경제 구조가,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자, 경제 규모 보시면은요, 제가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이슈한 리포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란 걸로 하신 거 보이시죠? 23.3 billion per year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돈으로 저희가 이걸 환산하잖아요. 28조 9,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 학생들의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쓰는 돈이 28조 9,900억을 매년마다 캐나다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외화벌이죠. One of the things that Canadians understand is that immigration remains an incredible strength and force for Canada and for the Canadian economy.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경제 활동인데요, 캐나다에 진짜 28조 9,900억을 갖고 들어오는 어떤 외화를, 이거를 왜 갑자기 35%나 줄이고 제한을 하려고 할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왜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자, 이게 저희들한테 무슨 의미냐면요, 두 가지죠. 로컬에 사시는, 캐나다 현재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캐나다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유학생들의 부모님이나 워킹 홀리데이를 들어올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실게요. 근데 그냥 숫자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유학생이 늘었나를 한번 실제 체험하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5년부터 22년까지 늘어난 유학생인데요. 칼리지에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늘었어요. 4,671%가 유학생 비중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리지들이나 대학교들에 있어서는
이 유학생들의 비중을 정말 무시 못하는 거고요. 경제 활동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를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확 느낌은 안 오시는데요. 전체 도시 크기와 유학생들의 비중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스턴 유니버시티가 런던 온태리오에 있습니다. UK가 아니고요. 영국에 있는 UK가 아니고 런던 온태리오가 온태리오에 있어요. 페리스도 있어요. 페리스 온태리오. 자, 그거는 그냥 사이드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런던 온태리오에 펜샤와 칼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2021년, 2022년 학기입니다. 그때 유학생을 5,443명을 받았고요. 웨스턴 온태리오 대학은 5,996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총 2021년도에 국제학생을 11,439명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요, 런던 온태리오 전체 파퓰레이션이 4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이 된 거예요. 40분의 1의 유동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됐다가, 그죠? 8월에 훅 들어왔다가, 여기는 학기가 9월에 시작하니까 갑자기 4월에 학기 끝나면 훅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28조 9,900억 중에 지금 11,439명이면, 그죠? 새로 들어오는 90만 명, 아까 90만 명이라고 했죠. 그 중에 어느 정도의 굉장히 많은 돈을, 경제적인 그런 그 돈을 이 로컬 이코노미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대학교들은 이렇게까지나마 국제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까? 왜 도대체 대학교들은 로컬 학생들이 아닌 국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할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변호사지만 학부를 토론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을 때는요, 1학년 때 등록금이 1,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 4,000불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꽤 올렸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6,100불, 2, 3, 4학년 때는 11,420불입니다. 그럼 왜 올라가냐라고 하셨을 때 1학년 때는 다 제너럴하게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그냥 제너럴하게 뭐 수학 같은 거 하고 2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 과목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때보다 뭐 라떼처럼 튜션비가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요. 로컬은 6,100불에 2학년 때부터 11,000불인데요. 국제 학생들은 61,000불입니다. 자, 1학년 때 6만 불, 2학년 때부터 62,000불. 무슨 소리냐면 1학년 때는 10배, 2학년 때는 5배에서 6배 내는 돈을 유학생들이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지를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로컬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가 대학교들에 대한 사립 학교들에 대한 펀딩을 줄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 학생들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도대체 그래서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야?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 분들, 런던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각 대학교가 있는 메이저 시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하우징 이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hort-term rental, 1년씩 살아가는 이 친구들의 렌털 때문에 렌트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다운타운에 UT 근처에 있는 렌트비는요, 살인적이에요. 그죠? 원베드가 2,800 퍼니시된 건 3,000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부유한 학생들이 오면서 돈도 신경 안 쓰고 경쟁이 붙어서 그냥 무조건 자기는 원하는 아파트 사기 때문에 돈을 1년치를 내고 들어오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인베스터들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싱글 패밀리로 가족이 살아야 될 집을 스튜던트 하우징으로 바꾸겠다고 큰 회사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로컬에서는 서플라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우징 쇼리지가 캐나다에선 어마어마한데요. 유학생들이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하우징 문제를 유학생들을 많이 받으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Canada needs to build nearly 3.5 million more homes than already expected by 2030. 가뜩이나 하우징이 원래도 부족한 캐나다에서요. 지금 2030년까지 거의 350만 호를 지어야 돼요. 캐나다에서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년에 130만 명씩 늘어나고 90만 명의 유학생 중에 캐나다에 남는 비중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30만 명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졸업을 하고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민도 받죠. 제가 이민 보시게 되면 거의 1년에 60만 명씩 받겠다 그랬죠. 30만 명씩도 남고 엑스트라로 또 들어오고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하우스를 그렇게 빨리 짓냐? 그렇지도 않아요. 캐나다 오시면 알겠지만 되게 느려요. 뭐 하나 지려고 그러면 오래 걸려요. We need to build more homes faster. faster than ever before.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징 버블에도 지금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 해서 정부가 약간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자,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민 앞으로 줄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캐나다 이민 힘들다 하시지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숨 고르게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요, 정책상 이민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에서 숨 고르게 하면서 알버타, 캘거리, 노바스코샤 아니면 북쪽으로 사람 없는 데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숨 고르게 하는 거며 유학생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가장 좋은 이민하기 좋은 풀이 어딘지 아세요? 유학생이에요. 캐나다에서 4년 오늘 공부했죠. 적응 능력 좋죠. 언어 되죠.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숨 고르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헐떡거리고 달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유학생과 이민자를 받는 그거를 로컬에 있는 하우징 서플라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동안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회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부 정책을 보시면 기회가 보여요. 자, 28조 9,900억이나 되는 경제를 캐나다에서 버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자 버리겠어요? 아니요. 계속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숨고르게 할 동안 정책이 변화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확 열어줄 거란 말이죠.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요. 캐나다 현재 트리오스 칼리지, CDI 칼리지라든지 이런 프라이빗 칼리지가 아니에요. 직업훈련소 겸 어떻게 보면 이민 팩토리라고 할 정도로 학교가 아니면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어떤 한 가지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지금 청소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교들 UT라든지 토론토 대학이라든지 맥마스터라든지 워털루 대학에는요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제대로 공부시키는 인재들을 키우는 풀에는 우선순위로 학생 비자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좀 보이죠. 정부에서는 조금 더 이민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시키면서 브로커들이나 불법적으로 그리고 편법을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일단 2년 동안 클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2019년 때 코비드 때요. 2020년 때 점수를 지금 점수의 거의 3분의 1을 확 줄여서요. 그 풀에 들어가 있던 모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한 번에 영주권을 줬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짓자면은요. 하우징 크라이시스가 어떤 유학생들을 줄이는데 한 가지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2, 3년 있다가는 또 큰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시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학을 오시거나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들어오실 때 이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실제로요. 지금 제가 한국 정부랑 같이 세미나를 할 것 같은데 워킹 홀리데이 숫자를 늘리고 기간도 늘렸잖아요. 그거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인재풀을 더 바꿔 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에도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한번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